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비 소식이 있죠. 올해는 근데 유난히 가을비 소식이 많은 것 같은데요. 계절의 변화는 아마 그만큼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다. 이런 걸 자연이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을비 후에는 또 기온 변화를 통해서 이제 한 걸음씩 겨울로 접어들 모양인데요. 이런 걸 보면 세상 모든 것의 변화 그리고 시간의 진전은 순탄하게 되는 것만은 아닌 모양입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바로 이런 생각하시면서 잘 넘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벌써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매주 금요일날 여러분과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신데요. 먼저 경민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번 주에 항상 우리나라는 일이 많으니까 이번 주에 일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이게 되게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돼요. 저는 이제 좀 있으면 연말이잖아요. 맨날 다사다난했던 언제 다사다난하지 않았나 우리나라는요. 예. 진짜 우리나라 다이나믹해요. 자, 이 다이나믹한 한 주를 보내시면서 어떤 속담을 골라오셨습니까, 김홍국 교수님?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예. 제가 이번 주에 골라온 속담은 밤에 도깨비가 싸다닌다. 제가 속담 이 코너 진행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가지고 계신 속담책도 죄송하지만 좀 가져가겠다고 가져오고 속담책도 사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거 좀 우리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거. 저희 공부도 되니까요. 아유, 이거 참 죄송해요. 그래서 이제, 예. 그런 것이 예. 밤에 도깨비가 싸다닌다. 풀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괴이한 짓을 하는 자들이 나타나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 아하. 이걸 한자성어로는 백기야행. 이 도깨비들이, 하얀 도깨비들이 밤에 어슬렁거리면서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요상한 짓을 한다. 이런 건데요. 예. 이매망냥 이런 도깨비들에 대한 속담도 성어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괴이한 짓을 한다. 최소한도 도의라든가 염치, 국민에 대한 예의는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최근 정치권의 이합 집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얼마 전까지 불과 10개월 전에 정말 국정농단 그리고 제대로 감시하지 못하고 제대로 국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정치 노예화됐다, 사당화됐다면서 국민들께 빌었던 사람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단지 전 대통령 한 사람 그것도 지금 구속이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최소한도 국민들께 열려있고 합리적이고 또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그런 보수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뒤로 팽개친 채 물론 내부에서는 정치적 명분을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폭주를 막겠다. 그리고 보수 통합을 통해서 우리가 기여하겠다고 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기본 조건은 달성이 돼야 된다. 정말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고 보수가 그동안 정말 문제가 있었지만 이렇게 하면 바뀔 것 같다. 비전과 또 그동안의 반성.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 없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떻게든 뭉치고 지구당에서 또 지역 당협에서 또는 시의원 도의원이 지금 내년 선거 때문에 울며 매달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지만은 그렇더라도 최소한 정치에 대해서 기본적인 염치와 예의, 명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우리 정치가 가야 될 길이 그것은 야권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정치 전반이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국민을 섬기고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정상회담 받지만 외국의 압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그렇죠. 좋은 나라 만들어야죠. 아니 근데 중요한 말씀이세요. 염치가 좀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염치가 없어요. 염치가. 예. 자, 김우석 부소장님. 염치 말씀하셨으니까 생각나는데요.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사이코패스 얘기하셨는데 네. 그게 여러 가지 암시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제가 가져온 속담은요. 초가 삼간 다 타도 빈대 죽는 것만 시원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충 이해하시겠지만 빈대 잡으려다가 초간상간 다 태운다. 그 얘기를 뒤집어서 쓰는 말인데요. 보니까 요새 얼마 전에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마감을 했어요. 정말 핫 이슈 메이커였죠. 그리고 수많은 정치 뉴스들을 만들어내는 언론 입장에서는 보고와 같은 곳이었는데 애초에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은 정치 파트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국정원 자체가 좀 자리를 잡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적폐청산을 통해서 너무 정치적인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씁쓸한 면도 있고요. 또 검찰 수사가 요새 구속영장도 남발하면서 굉장히 온갖 방향으로 다 하고 있는데, 급기야는 검찰 자기 식구가 자살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인, 굉장히 큰 공방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치가, 극한 대립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민주주의를 망가뜨리는 쪽으로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축적의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쌓아가려고 하면 그 축적의 시간이라고 하면은 밑에 어떤 땅의 그 성분 같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렇게 시간을 두고 쌓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지금 초과상간을 다 태우는 그런 격이 되고 축적돼 있는 땅을 파헤치는 그런 경우가 돼서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이런 의구심을 많이들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있어서 우려가 들어가지고 속담을 정해봤습니다. 네. 자, 지금 김우석 부소장님이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이제 어느 정도 일을 다 이제 지금 정리하는 아마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국정 문제는 그렇지만 국방부 문제는 지금 이제 다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김관진 전 국방장관 이 얘기인데 이게 지금 MB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이 이른바 사이버 사회의 관련성이 지금 조금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하고 나는 이거는 북한의 사이버 작전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만 알았지 딴 거는 아니다. 몰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김원국 교수님. 법적 처벌을 받기 직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본인의 입장을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상 그 활동을 했던 내용을 본다면 정말로 야당에 대한 공격, 그다음에 내부 여당이라도 대통령이나 또는 청와대 심기를 거스리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악성 댓글을 달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상황이 북한과 관련을 지어서 얘기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큰 폭의 증언을 하면서 사이버사 심리 인력을 뽑을 때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정 지역은 배제하고 특히 근데 그거는 부인하잖아요. 본인이. 난 그런 적 없다. 그런데 이제 그 증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왜냐하면 벌써 여러 건의 문건이 나왔고 김관진 장관도 직접 이제 보고 관련도 하지만은 실제 그 과정에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은 국정원 직원들이 지금 과 사이버사 지금 심리를 받고 있는 일부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일단 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일정 지역에 대해서는 아주 압박을 줘서 아예 서류 심사를 통과시키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 서류 심사 통과하고 올라오면은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거나 답변을 못하는 상황으로 윽박질러서 사실상 탈락시키는 방식으로 전원 이 색깔과 색채를 일정하게 만들었다. 사실상 정치에 개입하고 또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등 사실은 이럴 수가 있었나. 저도 그 시절에 제가 정치부장하고 보도국장을 했지만 차마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전혀 몰랐었어요. 여기까지는 알 수가.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한 댓글들이 많아서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은 갖고 있었지만 설마 우리 군까지 동원하고 이런 군을 정치에 악용하고 이 상대 정당이라든가 또는 자기 여당 내 정치인까지도 압박하는 걸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우리 헌법이라든가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본권에 대한 침해고요. 우리 헌법과 법률을 정말 무시한 사실은 국기문란도 엄청난 국기문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요즘 그 시절에 그랬구나.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석 부소장님.
다들 놀래죠. 사실은 뭐 지금 그 상황 자체도 그렇고 검찰 수사의 진행 상황도 그렇고 놀랄 게 너무나 많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사다난한 것들이 이렇게 사건마다 다 일어나는 그런 것 같은데 사이버사는 사이버 심리전과 사이버전을 하는 곳입니다. 사이버전은 평소에 하는 거고 사이버 심리전은 전시하는 거예요. 전시는 뭡니까? 선거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중요한 선거 있을 때마다 북한 사이버 심리 전단들이 중국 연변 같은 데다가 대거 사무실을 열고 수백 명씩 가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군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 그런 조직도 필요하고 그런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선거 때만 되면은 인원이 확충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게 누구를 배제했느냐는 건데 아까 우리 사람 뽑아라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들 얘기할 수 있어요. 북한을 동조하는 사람들을 제외하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특정 지역을 배제해야 한다 이렇게 또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또 아니라고 그래요. MB 입장에서는 MB 주변에 그 핵심들이 호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사람도 호남 사람이에요. 그런데 호남 사람들을 무작정 배제해야 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검찰이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결국은 이게 무슨 목적의식을 가지고 몰아가는 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군대의 영향력을 굉장히 전력을 약화시키는 거죠. 게다가 현대전은 먼저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시작으로 전쟁이 들어가요. 핵이 무서운 것보다는 핵도 무섭겠지만 그보다도 민심이라고 여론이 불안정하면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물론 확실하게 증거가 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법적 처리를 해야겠지만 지금같이 모호한 상태에서 언론에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게다가 이게 국방 안보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로 저는 이 국방 안보를 이런 정략적인 정치적인 개입으로 악용했다는 거 이 부분이 사실은 정말 엄청난 사안이거든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도 우리 국가안보 군과 또 공권력에 대해서 사실은 따르는 것은 본인의 피해가 있더라도 따르는 것은 최소한도 이런 정치적인 중립 또 정말 국가안보를 위해서 했다는 그런 거를 믿고 국민들이 다 세금을 내고 국방의무를 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북한을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내부에 우리 사회의 일부 자유 여러 가지 기본권이라든가 또는 민주적인 가치들을 배제한 채 이루어진 것들이 속속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과거에만 집착하고 미래를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거라고 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나라가 과거에 발목 잡히고 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진실이라고 저는 봅니다. 만일의 경우 거기서 그런 지역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개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증거로 확인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말처럼 철저하게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요. 대신에 나라가 온통 과거에만 바로 잡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대신에 명확한 진상을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요. 더불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또 관용을 베풀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아마 저는 충분히 국민적인 합의가 가능하다. 과거에 그렇게 광주에서 국민들을 학살했던 전두환 씨 같은 경우도 결국 사면을 하는 과정들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우리 국민들이 최소한도 이게 합당하다라면 분명히 용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전에 분명하게 자신이 저지른 죄과에 대해서는 죄값은 치르고 또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김관진 전 장관이 지금 도마 위에 올라가 있는데 제가 아는 군인들 얘기하면 굉장히 존경받는 군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군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이 불명예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결국은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거 아니고 북한의 군 수뇌부들이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관진 같은 존경받는 군인이 아웃되면은 그 다음에 군은 누가 장악하겠느냐는 거예요. 정말 복지부동하는 관료들이 장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군 전력은 단순히 사이버 사의 문제가 아니라 군 전력 자체가 굉장히 관료화되고
공무원들이 집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죠. 저는 존경받는 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김관진 장관 존경받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어땠습니까? 우리 군의 전력을 악화시키고 이런 부정한 행위를 주도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못한 채 내내 우리 9년 동안 우리 국방 정책과 군인들의 정말 자존심을 짓밟은 분이거든요. 존경이 아니라 이것은 저는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분명하게 단죄를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죄송한데요. 우리 청취자님 2597님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김웅욱 교수님이 이제 백귀야행 이거 설명하실 때 흰 도깨비라고 하셨어요. 그게 아니고요. 온갖 잡귀가 밤에 다닌다는 뜻이라는. 아니, 해석은 온갖 이렇게 합니다. 예. 아니, 그냥 청취자님께서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언제든지 여러분께서 이런 뜻이 있다. 아니, 혹은 이런 것이다. 이런 거를 좀 알게 되실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2597님처럼 문자를 주시면 제가 그때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김관진 국방장관도 있지만 또 한 분이 계세요. 남재준 국정원장이죠. 전 국정원장.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다. 찬사를 받지 못할 망정 수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현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수장님. 일단은 국방부하고 국정원은 사실 안보의 두 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국방부는 물리적인 부분이 그렇고 국정원은 정보 이 부분에서 안보의 보루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애석하게도 다 이렇게 도마 위에 올라가지고 지금 그렇게 되는데 국방부에는 김관진 장관이 있다라고 하면 국정원에는 남재준 전 원장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남재준 원장을 제가 오면서 찾아보니까 노무현 정부 초기에 육군참모총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치 군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참 군인일 가능성이 꽤 많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 마지막 보루고 최후의 전사다라고 하는 거는 수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고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작용했느냐는 또 별개의 문제지만 지금 그거는 재판이나 수사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드러날 것이라고 보고 이런 자세 자체는 우리가 일정 정도 인정해 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납이나 뇌물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검찰에서 쓰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거라기보다는 유죄 추정이 근거가 되는 얘기들이에요. 상납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뇌물이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같이 중립적인 표현을 써가지고 하면은 국민들이 판단하기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검찰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고 나오면은 사실은 언론도 그렇고 굉장히 좀 편향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물론 유죄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객관적인 유죄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남재준 원장이나 김관진 장관이나 이런 분들이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군 인맥 중에서는 굉장히 비중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지금 정도의 혐의 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고 해도 되는 건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걸 위해서라도 이 수사 자체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정말 잘 조사되고 재판 과정도 투명하게 이렇게 벌어져야지 결국은 가이드라인이 형성된다. 특히 특수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문제가 되는데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좀 구축하는 제도 개선의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그 얘기는 맞습니다. 국정원 직원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 당연히 그래야죠. 이것은 대신에 우리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정보기관의 역할을 할 때 그런 존중을 받아야죠. 다시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개인적인 용도로 썼는지 지금 용도는 뭐 계속 확인이 되고 있지만 특수활동비 내라고 그러니까 국정원에 있어 써야 될 부분들을 5천만 원, 1억 원씩 계속 갖다 최고 권력자가 요구하는 대로 아래서 보내지 않습니까? 상납이죠. 전형적인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로 이분이 좋은 뭐 정보기관 요원이고 참 군인일 것인가? 아닌 거죠. 내내 올바른 정보기관의 역할을 다 왜곡하고 국민을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특정 지역이나 또는 특정 정치 이념을 가진 분들을 배격하고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사실상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정보기관은 이제는 사라져야 되는 거고요. 정말 외국의 그런 뭐 스파이라든가 또는 북한의 이런 여러 가지 방첩 활동,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는 이런 역할들은 진정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때 최후의 보루이자 또 우리의 전사로서 국민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얼마나 이런 부분들 뒤집기 위해서 이 파견된 검사들까지 동원해서 가짜 사무실을 만들어서 검찰 수사를 방해하고 국정원이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정원이 지금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국정원 요원들, 우리 007 뭐 여러 가지 이 영화에도 나오지만요. 얼마나 거기서는 이 영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습니까? 그런 요원들로 진정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지원해 주되 이런 잘못된 행태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뿐만 아니라 국정원 직원들 스스로도 이런 부당한 권력의 요구, 청와대의 요구,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렇게 상납 요구가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과감하게 거기서 직을 걸고 여기를 막았어야 되는 것. 이것이 역할이지 앞에서는 자유의 전사 지키는 전사라고 해놓고 뒤에서는 그런 부정한 활동, 국민을 가라놓는 활동 이거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상당수는 묵묵히 정말 국가를 위해서 그렇죠. 자기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까 그 검사 사무실 그 위장에서 만들어 놓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에 아주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검사 한 분이 투신 자살을 한 건데요. 자, 근데 어쨌든 검찰 내부가 좀 뒤숭숭하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연이어 나온 것이 바로 이제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옛 보좌관 2명과 플러스 돈 세탁 브로커라고 얘기하는 한 사람이 구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된 상태인데 이 부분은 그럼 어떻게 보십니까? 김우석 부소장님. 일단은 검찰 내부 반발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물타기설, 뭐 여야 균형설 이렇게 있는데 뭐 검찰 수뇌부에서는 양쪽 다 고려를 했겠죠. 그래가지고 뭐 물타기설이나 균형론도 있을 테고 경찰 내부의 반발을 누르는 그런 역할도 있을 텐데 어찌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봐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야권만 아니라 여권에도 부정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검찰은 정말 어느 쪽이든 가리지 않고 제대로 수사를 하고 과거처럼 눈치 보고 하는 것 하지 말고 또 균형 잡기 위해서 그런 수사는 저는 필요 없다고 봅니다. 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잘못됐다면 당연히 그 과정들을 확인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저 사자성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수준 높은 청취자분이 계셔서 아니 우리 청취자분들은 다 수준이 높으세요. 그러니까요. 제가 흰 도깨비, 검은 도깨비, 온갖 도깨비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빨리 지나갔는데 그런 얘기를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아주 수준 높은 청취자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다 높으시다니까요. 네네. 예. 우리가 상대적으로 청취자분들보다 수준이 좀 낮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원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날씨가 지부드한 금요일 아침입니다. 8시 38분 56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재훈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쪽으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홍지문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기름램프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0km 안팎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한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5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신내에서 하월고까지 시속 20-30km 미만으로 더디게 이동을 하고 있고 이 구간 지나는 데는 2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다.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가는 길은 잠실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쭉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 양화대교 조금 지난 지점 하위차로에서는 버스와 승용차의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으니까요. 차로 변경에 유의해서 이동을 하셔야겠고 같은 방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올림픽대교부터 성수대교, 동호대교부터 반포대교, 다시 한강대교 부근 일대로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반대편 강 동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방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정체가 됐다가 의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강변북로는 서강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여의도권에서만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예, 매주 금요일 날 경제 현안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 우리나라에 왔다가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제 정상회담도 가지고 그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경제 분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도착해서 미국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예. 얻을 것은 다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는 이번에 크게 세 가지를 경제적으로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기 판매에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 얻은 것은 한미 FTA 개정을 서둘러서 미국 산업 보호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얻은 것은 방위비 조정해서 미국 부담 줄이는 겁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초반부터 미국 무기 구매를 압박을 했는데요. 현명한 군사비 지출은 잘하는 일이다. 한국이 무기를 구입하면은 미국은 무역 적자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런 식으로 회담을 이끌었습니다. 또 한미 FTA 개정에 대해서는 현재 한미 FTA 협정은 성공적이지 못했고 미국에는 그렇게 좋은 협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그 한미 FTA 그 개정의 필요성을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셋째로 그 방위 분담에 대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평택 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면서 놀라운 군사 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 미국도 돈을 많이 지출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방위 분담에서 이제 배 수준을 친 것이죠. 정말 네. 기업가 출신 대통령답게 경제적인 이득을 최대한 챙겼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무기 문제 제일 처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지금 우리 측은 뭐 여러 가지 최첨단 어떤 그 정찰기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미국 측은 지금 아파치 헬기하고 이지스 시스템 2기를 파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맞는지 미국 말이 맞는지 그건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수입하겠다는 거죠? 사실 이번 트럼프 방안에서 미국으로서 가장 크게 얻은 것이 한국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의 군사적 전략 자산을 주민하는 것으로 말했다. 그리고 이미 승인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이제 회담 결과를 직접 밝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 이제 군사 무기를 어떻게 얼마나 구입할지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이제 첨단 정찰 시설이라든가 핵 잠수함 등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무기 구입이 있을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야기되고 있는 거 보면은 특수정찰기, 스텔스기, 대공미사일, 무인 공격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구입 금액이 얼마인지 한 70억 불은 되지 않느냐 이런 추정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200억 불 정도거든요. 근데 70억 불 무기를 수입하면은 130억 불이 남네요. 적자. 굉장히 3분의 1이 이제 적자가 해소가 되는 거죠. 예, 엄청난 금액이라고 봐야죠. 이게 진짜 그러네요. 그 한미 FTA 문제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 강경한 발언을 우려를 했는데 상대적으로 얘기는 덜했어요. 근데 아까 총장님께서 한미 FTA도 사실 챙겼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연설에 나올 줄 아는데 얘기는 안 했거든요. 예.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강경한 입장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요.
사실 그 트럼프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유가 세 가지인데요. 우선 그 한미 FT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먼저 미국의 공동위원회 열자 요구해서 신속하게 절차를 밟겠다.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미 유리한 고지를 이제 차지한 상태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이번에 그 한미 FTA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이 없었던 이유는 그 무기 구입이라는 다른 중요한 이익이 걸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한미 FTA 얘기에서 무기 구입에 대한 얘기 이걸 이제 희석시킬 분위기 망칠 이유가 없다. 그렇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통상 압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국산 세탁기에 대해서 이제 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또 반도체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지금 조사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이미 이제 그 무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할 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와서 괜히 분위기 흐리면서 우리 국민들 이제 감정 상하게 할 필요는 절대로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한미 FTA에 대해서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조속한 협상을 이제 지시했다 이렇게 밝히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맙다 이렇게 사의를 표시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마 국내 절차가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 같은데 오늘부터 이제 공청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보고 이제 절차를 밟으면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초부터는 미국과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한미 FTA 둘러싸고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시각 차이 어떤 시각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근본적으로 시각이 다릅니다. 네. 이제 미국 측은 이제 이것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미국의 무역 적자가 쌓이고 미국 산업이 피해를 입으면서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이제 그 증거를 제시한 것이 그 미국의 그 무역 적자가 한미 FTA 전에는 132억 달러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276억 달러 곱절이 넘는다. 그러니까 이건 미국이 너무 불리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장이 좀 다릅니다. 양국 경제가 함께 이익을 보는 이제 윈윈 협약이다. 뭐 이런 입장인데 우리 측 주장은 뭐냐면 한미 FTA 이후에 한미 교역이 1.7%나 증가했다. 그 결과로 한국 시장에서 미국 상품 점유율이 2.6%에서 3.2%로 크게 늘었고 물론 미국 시장에서 한국 그 상품 점유율도 8.5% 10.6% 늘었는데 이거는 서로 상생하는 그런 협약이다. 그래서 교역이 늘고 양국 시장에서 이제 그 비중이 점점 늘어가면서 한국과 미국 경제가 같이 이제 발전하는 그런 어떤 협약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서 이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부정적이었었는데 미국은 이제 강력하게 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전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얘기했던 이 한미 FTA 미국이 아주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우리한테 손해다. 그래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미국 측에 의해서 아이러니컬하게 부정되는 지금 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지금 어쨌든 미국 측의 요구사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뭐 자동차 이게 제일 큰 건가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가장 크게 이제 미국이 요구할 것이 자동차와 철강입니다. 철강이요? 예, 전체 그 미국의 대한 무역 적자 중에서 자동차,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정도 됩니다. 특히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 철강 산업이 미국의 중소부의 그 러스트벨트 지역이라는 그런 지역에서 이제 주로 생산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기반이기도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철강과 자동차에 대해서는 강력한 이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로서도 그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농산물과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서는 너희가 만약에 철강과 자동차 그렇게 압박이 오면은 우리로서도 농산물이라든가 서비스 분야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다. 어떤 맞불 작전도 이제 가능하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난 5년 동안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미국과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입장이 다른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선 이제 수출을 보면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지난 5년간 이제 576억 달러에서 705억 달러로 22% 증가했는데요. 미국의 대한 수출은 167억 달러에서 216억 달러, 29% 증가율은 더 높습니다. 미국이.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이 투자인데 한국의 대미 투자는 199억 달러에서 401억 달러, 1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미국의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자리 만든 것이 4만 5천 개나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우리나라 대한투자는 280억 달러에서 346억 달러 22%밖에 증가 안 했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오히려 미국에 유리한 그런 협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효과는 이번에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제 과거 5년간 어떻다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더 중요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올해 상반기 그 대미 그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81억 6천만 달러인데 작년 상반기가 131억 5천만 달러였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줄었군요. 40% 이상 줄었습니다. 진짜 그러네요. 또 중요한 것이 6월달 이제 미국에 가서 한미 정상회담할 때 우리나라 이제 기업인들이 다 따라가는데 그렇죠. 그때 가서 우리 미국에 투자하겠다 그리고 미국 상품 수입하겠다 약속한 것이 40조 원이 넘습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이거 그냥 놔둬도 앞으로 우리에게 오히려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무기까지 합하면 110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추가해서 무기 이제 구입을 약속을 한 것이죠. 40조 플러스 70, 40억 달러 플러스 70억 달러, 110억 달러.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번에 이제 개정 협상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억울하다. 너희가 양보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네. 자, 근데요. 그렇게 어쨌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좀 끌고 나가려면 외교가 중요한데 경제 외교, 바람직한 우리 정부의 그 경제 외교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까요? 외교를 정말 외교적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난 6월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미 FTA 지금 자협상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측이 정면 거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없던 걸로 해라 폐기하라 이렇게 이제 강력히 나오면서 우리가 결국 저자세로 이제 이 개정에 이제 임하게 됐. 것이거든요. 이렇게 치면은 경제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의 어떤 이 뜻을 먼저 보고 상황을 이제 판단을 해서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제 큰 것을 얻어내면서 양보할 건 양보하는 그런 이제 외교적인 자세를 취해야 되는데 무조건 공식적으로 합의한 바 없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굉장히 불리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이 외교라는 것이 상대방의 의중 먼저 파악해서 선제 대응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그 일본의 교훈을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본 아베노믹스 이게 무조건 엔화 풀어가지고 엔화가치 떨어뜨려서 수출 늘리겠다. 그 정책 펴서 벌써 소니니 파나소닉이니 히다치니 이런 기업들 흑자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베노믹스는 엄격히 따지면은 환율 조작입니다. 미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일본을 지정했어야 돼요. 근데 안 했거든요. 묵인하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일본과 미국은 경제 외교 기반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신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묵인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압박만 받아야 되느냐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점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자, 끝으로 지금 한미 FTA 개정 말씀하셨고 통상 압박 있고 기준금리 인상 지금 있는데 이거 계속 문제가 커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우선 적극적인 그 경제 외교를 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미국의 무역 보복은 최대한 방어를 해야죠. 특히 중요한 것이 이제 금융 위기를 막아야 되는 건데 통화 수업 미국 그거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 자본 빠져나가는 거 이건 좀 막아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죠. 지금 한미 FTA가 만약에 이제 개정이 된다면 자동차, 기계, 철강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수출이 170억 달러 줄어들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기술 혁신하자. 그다음에 신상품 개발하자. 그래서 오히려 이걸 이제 좋은 기회로 삼자. 이런 어떤 우리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이었습니다. 벌써 금요일이죠. 한 주가 다 갔습니다. 오늘은 비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이거 아주 나쁘다고 하거든요. 오늘 날씨 정말 나쁠 것 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다운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